우리는 폴란드. 우리의 기술은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죠. 미국조차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은 섬세함에서부터 강력한 방산 시스템까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이었죠.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고 또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했고 한국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화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초 만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김연주, 35세입니다. 국방연구소에서 해외협력 담당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전문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이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죠. 오늘도 사무실에서 폴란드와 독일 협력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추가 기술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서류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기술이 유럽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말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유럽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어요. 10년 전 독일에서 유학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때 저는 방위산업 기술 관련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라는 것에 호기심을 보이던 교수들과 동료들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발표할 때마다 미묘한 웃음을 짓던 독일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결국 서방 기술의 조합 아니냐며 은근히 무시하던 분위기였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점 움츠러들게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독일 교수가 했던 말입니다. 한국은 기술 수입국이지 기술 수출국이 되기엔 아직 멀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느꼈던 굴욕감과 분노가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기술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60대 전직 군인이세요. 30년간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셨던 분이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최근 뉴스에서 폴란드 수출 이야기를 보셨다며 제가 담당하는 프로젝트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우리 기술이 정말 독일이나 미국 기술만큼 좋은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이죠. 그러자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 무기라고는 미군이 주는 것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만든 무기를 외국에서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다음 날 오전 독일 측 파트너와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막시밀리안 클라우젠이라는 독일의 방산 기술 분석가였어요. 그는 냉철하고 논리적인 말투로 한국 기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기술에 대해 검토해봤는데 여전히 독일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고 하더군요. 특히 파워팩 부분에서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술 독립성을 논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클라우젠의 지적은 날카로웠어요. 실제로 K2 전차의 초기 모델들은 독일제 파워팩을 사용했거든요. 최근에야 국산 엔진과 독일 변속기를 결합한 혼합 파워팩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국산화는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지적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마치 10년 전 독일 유학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기술 독립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 아니겠냐고 제가 반박했습니다. 제 대답에 클라우젠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듯한 느낌이어서 더욱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K2 전차의 기술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120mm 55구 경장 활강포, 자동장 전장치, 능동방호 시스템, 유기압 현수장치. 하나하나 살펴보니 정말 많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한반도 지형에 맞춘 설계였어요. 험준한 산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현수장치, 4.1m까지 잠수도하가 가능한 능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과 기동성을 자랑하는 성능들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기술이 독일이나 미국과 견줄 만한 수준일까요? 아니면 그냥 가격이 저렴해서 선택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독일 분석가의 지적과 제 안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우리 군대에 제대로 된 무기가 별로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미군에서 주는 낡은 무기들로 훈련하고 경계를 서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로 나라를 지키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하고 있지 않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묻어 있었어요.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 방위산업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과연 제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거든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적어도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자고 말입니다. K2 전차의 진짜 성능이 무엇인지, 우리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에 대해 생각했어요. 폴란드와의 협력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그리고 과연 저의 마음속 혼란이 어떻게 정리될지 궁금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제 개인적인 회의감과 아버지로부터 배운 자부심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측 고위 관료인 야누스 라코프스키가 우리 연구소를 방문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폴란드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야누스는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성이었어요. 정중한 말투와 완벽한 영어 실력으로 처음 만났을 때는 상당히 호감이 갔습니다. 회의실에서 그와 마주 앉아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논의했죠. 야누스는 폴란드가 한국의 방산 기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K2 전차의 능동방호 시스템과 자동장 전장치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와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최신 방어 기술이 절실하다고 하더군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야누스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폴란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협상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야누스가 특정 기술 자료에 대해 지나치게 세부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K2 전차의 화력 통제 시스템과 장갑 설계에 관한 기밀 정보까지 요구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보안팀에서 긴급히 저를 불렀어요. 폴란드와 독일 간의 비공식 접촉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누스가 독일의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정보였죠. 보안팀장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저는 경악했어요. 야누스가 한국에서 얻은 기술 정보의 일부를 독일 측에 넘겨주려 한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능동방호 시스템과 화력 통제 시스템 관련 자료가 독일 기업에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야누스가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 제조사와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기술을 일부 도입한 후 그 기술을 바탕으로 독일과 공동으로 개량된 전차를 개발하려는 계획인 것 같았어요. 이 정보를 접한 저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야누스와 진솔하게 기술 협력을 논의했는데 그것이 모두 기술 유출을 위한 수단이었다니 말이에요. 마치 10년 전 독일 유학 시절의 쓰라린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국내에서도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와 협력하는 방산 기업 중 한 곳의 중간 관리자인 이정태가 수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정태는 40대 후반의 베테랑 관리자였습니다. 20년 넘게 방산업계에서 일해온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야누스와 개인적인 접촉을 늘리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안팀의 조사 결과 이정태가 기술 자료의 보안 관리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특히 K2 전차의 화력 통제 시스템 관련 문서에 대한 접근 기록이 평소보다 빈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야누스의 배신적 행위는 명백해 보였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정태의 경우에도 의혹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욱 복잡한 건 제 동료인 박진호의 존재였어요. 박진호는 저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정태와 자주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박진호는 저와 5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연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가 기술 유출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보안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니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야누스의 배신, 이정태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박진호에 대한 의혹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기밀 사항이라서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저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보안팀장과 프로젝트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야누스와 이정태, 그리고 박진호에 대한 의혹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죠.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명확했어요. 일단 야누스와의 모든 공식 접촉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한 기술 자료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태와 박진호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누스가 이미 상당한 양의 기술 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독일 측과의 거래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단순히 기술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 방산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야누스나 독일 측이 우리 기술을 탐낼 정도라면 그것 자체가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10년 전 독일에서 무시당했던 한국 기술이 이제는 그들이 훔쳐가려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는 뜻이니까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K2 전차의 기술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능동방호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 통제 시스템, 그리고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기동성 등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술을 훔쳐가려는 야누스와 이정태, 그리고 혹시 연루되어 있을지 모르는 박진호에 대한 분노 말이에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냉정하고 원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폴란드 측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야누스의 배신적 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항의하고 동시에 새로운 협상 파트너를 물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우리 기술의 가치를 알리고 인정받는 것 말입니다. 그래야만 야누스 같은 인물들의 기술 탈취 시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이에요. 한국 방산 기술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고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야누스의 배신이 드러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독일의 막시밀리안 클라우젠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K2 전차 기술을 직접 평가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야누스와 연결된 또 다른 기술 유출 시도가 아닐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독일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온 요청이었고 클라우젠 본인도 순수한 기술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클라우젠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를 직접 마중 나갔어요. 50대 초반의 그는 전형적인 독일 엔지니어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하고 냉철한 말투, 그리고 모든 것을 수치와 데이터로 판단하려는 태도가 역력했죠. 공항에서 연구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클라우젠은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K2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의 아류 정도로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폴란드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한국 기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해서 클라우젠을 위한 별도의 브리핑을 준비했어요. K2 전차의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설명해드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독일 기술에 비해 뒤떨어진 수준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진행될수록 클라우젠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K2 전차의 능동방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소프트킬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클라우제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밀리미터파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결합한 복합 탐지 시스템은 독일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라고 인정했어요. 더욱 놀라운 반응을 보인 것은 K2 전차의 유기압 편수장치였습니다.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에 맞춰 개발된 이 시스템은 차체의 자세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앞뒤 높이를 독립적으로 조절해서 언덕에서 내려다보며 사격하거나 반대로 몸을 낮춰서 적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죠. 클라우제는 이 기술이 독일의 레오파르트에는 없는 독창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했어요. 러시아의 T-80U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설명하자 그는 한국이 러시아 기술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다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젠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K2 전차의 화력 통제 시스템이었어요. 자동 탐지 및 추적 장치는 열영상 장비를 이용해 9.8km 거리의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기동하는 적 전차라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죠. 클라우제는 이 시스템의 정확도와 반응 속도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치들을 보여주자 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독일의 최신 화력 통제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클라우젠과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이 한국 기술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에서도 한국을 단순한 기술 도입국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많은 분야에서 독일과 대등하거나 심지어 앞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놀라워한 것은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였어요. 독일이나 미국은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한국은 훨씬 빠른 속도로 혁신적인 기술들을 실용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우제는 이런 빠른 개발 속도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한국 특유의 상황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단 상황으로 인한 절박한 현실 인식, 그리고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혁신을 촉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후에는 실제 K2 전차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모든 시스템을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외관과 기본적인 작동 원리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클라우젠이 K2 전차를 처음 본 순간의 표정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전차 주변을 천천히 돌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관찰했습니다. 특히 포탑의 설계와 장갑 배치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가장 인상 깊어한 것은 K2 전차의 컴팩트한 설계였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에 비해 상당히 작고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화력과 방어력은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의 성능을 압축해 넣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클라우제는 특히 자동장 전장치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6초 내에 포탄을 재장전할 수 있고 분당 10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며 놀라워했습니다. 독일 전차는 여전히 수동 장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빠른 사격 속도는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클라우젠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K2 전차에 탑재될 예정인 KTAM 상부 공격 지능탄이었습니다. 8km 거리에서 적 전차의 상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이 포탄은 독일도 아직 실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거든요. KSTAM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자 클라우제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다가 표적 상공에서 센서로 적 전차를 탐지하고 낙하산을 펼쳐 정확한 각도로 상부를 타격한다는 개념 자체가 그에게는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클라우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의 솔직한 심경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그동안 한국 기술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클라우제는 독일 방산업계로 돌아가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약속했어요. 특히 야누스 같은 인물들이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한국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기술 후진국으로 보는 시각은 완전히 틀렸다고 강조했어요. 마지막 날, 클라우제는 제게 개인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력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 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버리고 당당하게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클라우젠의 방문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기술에 대한 열등감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독일의 전문가조차 인정하는 우리 기술을 왜 저 스스로가 믿지 못했을까 하는 반성도 들었습니다. 클라우젠이 독일로 돌아간 후
저는 야누스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단순히 기술 유출을 막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당당히 알리는 기회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의 변화였어요. 10년 전 독일에서 느꼈던 열등감과 회의적인 시각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해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 클라우젠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독일 전문가가 인정한 우리 기술이라면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야 제가 진정한 자신감을 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누스의 배신과 이정태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박진호에 대한 의혹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특히 박진호 문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고민이었습니다. 오랜 동료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클라우젠이 떠난 지 사흘 후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안팀에서 박진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가 이정태와 함께 기술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안팀장이 보여준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어요. 박진호의 컴퓨터에서 K2 전차의 핵심 기술 자료가 발견되었고 이를 암호화해서 외부로 전송하려던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자료들이 제가 직접 박진호에게 공유했던 것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5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가 저를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박진호는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원이었거든요.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했는데 그것이 모두 가면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보안팀에서는 즉시 박진호를 소환해서 조사하자고 했지만 저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박진호와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오해나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오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진호를 별도로 불러서 조용한 회의실에서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박진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최근 보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야누스의 배신과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박진호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마침내 저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정태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본 것이었어요. 박진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접촉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안팀에서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직접 이야기했어요. 박진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기술 자료들, 그리고 외부 전송 시도에 대한 정황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박진호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어요. 자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점점 말을 잃어갔어요. 마침내 박진호가 고백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이정태의 제안에 넘어가 기술 자료를 유출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기로 했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진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박진호는 최근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했어요. 아이의 수술비와 부모님의 요양비 때문에 급전이 필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 유출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지만 박진호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가 이미 일부 자료를 이정태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진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정태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컨설팅 대가였지만 점점 더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진호의 증언을 통해 이정태의 실체가 더 명확해졌어요.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야누스와의 연결고리도 이정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박진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정태의 피해자 측면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유출된 기술 자료들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했습니다. 박진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정태의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유출된 자료들을 회수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정태를 직접 상대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일까지 자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박진호가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큰 실수를 했는데 더 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보안팀과 협력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이정태의 실체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박진호 문제에 대해 상의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가까운 동료의 배신으로 인한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동료에 대한 인간적인 정이 있지만 동시에 국가 기밀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다만 그 기회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보안팀과 함께 박진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박진호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정태의 움직임을 더 면밀히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진호 자신도 적절한 조치를 받되 협력적인 태도를 고려해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박진호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이정태와의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었고 그들의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야누스와 이정태, 그리고 독일 측 인사들 간의 연결고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했습니다. 박진호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들의 계획은 단순히 기술 자료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방산 기술 개발을 방해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인력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해서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려 했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한국 방산 기술의 수출을 방해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폴란드 외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한국에 불리한 정보를 흘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클라우젠이 한국을 방문한 것도 이런 음모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클라우젠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실제로 한국 기술을 보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오히려 독일로 돌아가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박진호에 대한 제 감정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정태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간 피해자 측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이전과 같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가 진심으로 변화하려 한다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더 철저한 보안 관리하에서 제한적인 업무만 맡기기로 했어요. 박진호는 저의 결정에 정말 감사해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정태의 음모를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아무리 가까운 동료라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국가 기밀을 다루는 일에서는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진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려는 마음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정태와 야누스의 음모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리고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어떻게 세계에 알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진호 같은 동료가 있고 클라우젠 같은 이해자도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박진호의 고백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보안팀과 함께 이정태의 동선을 면밀히 추적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정태가 야누스와 직접 만나서 기술 자료를 넘겨주려는 계획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섣불리 행동한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강조하시던 원칙적이고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우선 폴란드 정부에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하기로 했어요. 야누스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외교부와 협의해서 적절한 채널을 통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독일 정부에도 상황을 알리기로 했어요. 클라우젠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한 만큼 독일 측에서도 야누스와 이정태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를 막아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대응이었어요. 단순히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방산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연구소의 주요 간부들과 보안팀,
그리고 관련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진호도 참석시켰는데 그가 제공한 정보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회의에서 저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야누스와 이정태의 기술 탈취 시도는 역설적으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만약 우리 기술이 형편없다면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빼내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특히 클라우젠의 평가를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독일의 전문가조차 인정한 우리 기술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기술의 가치를 알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어요. 회의 참석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어요. 특히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어요. 우선 이정태와 야누스의 기술 탈취 시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적인 기술 탈취의 심각성을 알리려 했어요. 동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클라우젠과 같은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를 활용해서 객관적인 기술력을 입증하려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폴란드와의 관계 재정립이었습니다. 야누스 개인의 문제로 인해 양국 간 협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대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폴란드 대사관을 직접 방문했어요. 야누스의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동시에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측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야누스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더 나아가 폴란드 측에서는 새로운 협상팀을 구성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야누스를 배제하고 더 투명한 절차를 통해 협력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독일 정부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클라우젠이 이미 한국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독일 측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야누스와 관련된 불법적인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정태에 대한 조치도 단행했어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그가 근무하던 방산업체에서도 즉시 해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박진호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정태는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부인했지만 워낙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야누스와의 금전거래 내역까지 확보되어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박진호는 이 과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정태가 자신을 어떻게 회유하고 협박했는지 상세히 증언했고 덕분에 전체적인 음모의 실상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건 말입니다. 만약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더 큰 혼란만 야기했을 테니까요. 특히 박진호에 대한 처리에서도 원칙적인 자세가 중요했어요. 개인적인 정 때문에 그의 잘못을 덮어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배려를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지적하되 뉘우치는 마음을 인정해서 재기의 기회를 주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팀의 결속력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박진호도 자신의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다른 동료들도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야누스와 이정태의 기술 탈취 시도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한국 기술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었어요.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혁신적인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클라우젠의 평가가 독일 방산업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10년 전 독일에서 무시당했던 한국 기술이 이제는 그들이 탐낼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그 기술을 만들어낸 많은 연구자들 중 한 명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아버지께서도 이런 변화를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켜온 분으로서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는 기쁨이 남달랐을 거예요. 특히 제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폴란드와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목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더욱 매진하고 싶었어요. 이정태와 야누스의 음모가 폭로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독일과 폴란드가 불법적으로 입수한 한국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했지만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는 것이었어요. 클라우젠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독일 내부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야누스가 제공한 K2 전차의 기술 자료들을 독일 기업들이 분석해봤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우젠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려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고 했어요. 특히 K2 전차의 능동방호 시스템과 유기압 현수장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의 집합체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 부분이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화력 통제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단순히 하드웨어 설계도만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고도의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한국 엔지니어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없이는 재현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클라우젠은 독일 방산업계가 한국 기술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어요. 단순히 기계적인 설계도만 있으면 쉽게 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기술 뒤에 숨어있는 철학과 설계, 사상, 그리고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경험들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자동장 전장치는 독일 엔지니어들을 완전히 당황시켰어요. 6초 내에 포탄을 재장전하면서도 안전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은 단순히 기계적인 설계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독특한 안전 메커니즘과 제어 시스템이 핵심이었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한 독일 측은 시제품 제작에서부터 막혔던 것이죠. 폴란드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야누스가 주도한 프로젝트 팀이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전차 개발을 시도했지만 기본적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속출했어요. 한국의 K2 전차가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폴란드의 지형과 기후 조건은 한국과 상당히 달랐어요. 한국의 험준한 산지와 사계절 변화에 맞춰 설계된 시스템들이 폴란드의 평원 지대와 혹독한 겨울 날씨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야누스 팀은 이런 환경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복제하려 했던 것이죠.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폴란드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야누스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가 폭로되면서 폴란드 국방부 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어요. 야누스를 지지하던 세력과 그를 반대하던 세력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야누스를 해임하고 그가 추진하던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어요. 동시에 한국에 공식 사과문을 보내면서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폴란드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협력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상의했어요.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관대함과 동시에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폴란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면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폴란드와의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으로 말이에요. 이번에는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폴란드 협상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당당한 자세로 그들을 맞았어요. 야누스 사태 이후 한국 기술에 대한 폴란드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측 새로운 대표인 마렉 코발스키는 처음부터 겸손한 자세를 보였어요. 야누스의 행위에 대해 깊이 사과하면서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완전히 인정했다는 점이었어요. 코발스키는 폴란드가 독자적으로 시도했던 전차 개발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도움 없이는 원하는 수준의 방산 기술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새로운 협력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전처럼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안했어요. 다만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기술 보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전제 조건으로 했습니다. 폴란드 측은 이런 조건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야누스 사태를 통해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고 동시에 불법적인 기술 탈취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의미한지도 알게 되었거든요. 독일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클라우젠을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독일 방산업계에서도 한국과의 정식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했어요.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히려 한국의 정식 파트너가 되어서 기술 협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큰 만족감을 느꼈어요. 10년 전 독일에서 무시당했던 한국 기술이 이제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기술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야누스와 이정태의 기술 탈취 시도가 오히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했어요. 그들이 우리 기술을 훔치려 했던 것 자체가 우리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고, 결국 그들의 실패를 통해 한국 기술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더욱 부각되었거든요. 박진호도 이런 변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유출하려 했던 기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인지 뒤늦게 깨달았을 테니까요. 그는 요즘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도 이런 상황 변화를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배우려 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셨어요. 특히 제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협력 관계를 통해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와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당당하게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관계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야누스와 이정태 같은 사람들의 불법적인 시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우리 기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폴란드와의 새로운 협상이 시작된 지 2달 후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계약이었어요.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폴란드가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 기술을 도입하는 형태였습니다. 새로운 계약 조건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 유리했어요. 우선 기술료와 로열티 조건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야누스 사태 이후 폴란드가 독자 개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 때문에 이제는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기술 보안 관리 체계였어요. 이번 계약에서는 모든 기술 이전 과정에서 한국 측이 주도권을 가지고 폴란드 측은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했습니다. 야누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코발스키가 이끄는 새로운 폴란드 협상팀은 정말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한국을 기술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로 협상에 임했어요. 이전 야누스 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사과한 일이었어요. 그는 야누스의 행위에 대해 깊이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저는 한국 방산 기술의 발전사에 대해 설명했어요. 50년 전에는 모든 무기를 외국에서 도입해야 했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노력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장관은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특히 제한된 자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온 한국 엔지니어들의 정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폴란드도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자체 기술력을 키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새로운 계약의 핵심은 K2 전차의 현지 생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라이선스 생산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합작 생산 방식이었어요. 폴란드는 생산 시설과 인력을 제공하고 한국은 기술과 관리 노하우를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어요. 폴란드는 필요한 전차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동시에 생산 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서도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계약 규모도 이전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폴란드가 원래 계획했던 1000대보다 많은 1200대의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야누스 사태를 겪으면서 자체 개발의 한계를 절감한 폴란드가 한국 기술에 완전히 의존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 계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폴란드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주문했고 동시에 장기간의 기술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도 요청했어요.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최대한 많이 배워가고 싶다는 의도였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폴란드 기술자들과 군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장비 운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 철학과 방법론까지 전수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면서
저는 10년 전 독일 유학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특히 폴란드 기술자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진호도 이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어요. 자신의 과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폴란드 기술자들에게 K2 전차의 기술적 세부사항을 설명하면서 그 자신도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어요. 독일과의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클라우젠이 독일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독일 측에서도 한국과의 공식적인 기술 협력을 제안해왔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정당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협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과의 협력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상호 기술 교환이었어요. 한국의 능동방호 시스템과 화력 통제 기술을 독일에 제공하는 대신 독일의 엔진 기술과 장갑 기술을 한국이 도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기술을 주는 입장이 된 것이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감회가 들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독일 기술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야누스 사태가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했어요. 폴란드 계약 체결식 날,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참석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을 보시면서 정말 감격스러워하셨어요. 한국이 이제 완전히 기술 수출국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거든요. 계약 체결 후 열린 만찬에서 코발스키는 저에게 개인적인 감사를 표했어요. 야누스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폴란드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협력을 완전히 차단했다면 폴란드는 정말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코발스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고. 야누스 같은 개인의 잘못 때문에 양국 간 협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어요. 이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오늘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제가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낸 것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강조하신 점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야누스의 배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응하면서도 폴란드 전체를 적으로 돌리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 현명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한국 기술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독일에서 느꼈던 열등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당당한 자신감이 자리 잡았어요. 동시에 국제협력에서는 원칙과 유연성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이 이제 널리 알려진 만큼 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성과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수많은 한국 엔지니어들과 연구자들이 밤낮 없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였고 박진호 같은 동료들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덕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팀워크를 바탕으로 더 큰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싶었습니다. 폴란드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10년 전 독일에서 느꼈던 한국 기술에 대한 회의감과 열등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진정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생산된 첫 번째 K2PL 전차가 완성되어 인도식을 갖는 날이었거든요.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전차가 유럽에서 생산되어 실전 배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인도식에는 폴란드 국방장관을 비롯해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저도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완성된 K 전차를 직접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코발스키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야누스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해준 덕분이라고. 만약 그때 한국이 협력을 완전히 거부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폴란드 국방장관도 연설에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극찬했습니다. K2PL 전차가 폴란드군의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한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인도식이 끝난 후 저는 실제 K 전차를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설계한 기본 구조의 폴란드의 운용 환경에 맞는 개선 사항들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특히 혹독한 겨울 날씨에 대비한 추가 장비들과 폴란드군의 전술에 맞춘 통신 시스템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폴란드 기술자들의 역량이었어요. 한국에서 제공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정비와 개량 작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향상되어 있었어요. 폴란드 현지 공장의 총책임자인 야노프스키 박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 지원에 정말 감사하다며 폴란드도 언젠가는 독자적인 방산 기술을 개발해서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야노프스키 박사에게 한국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모든 무기를 외국에서 도입해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결과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폴란드도 충분히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돌아온 후 저는 박진호와 함께 이번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박진호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원이 되어 있었어요. 박진호는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기회를 준 덕분에 이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박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고요. 지금의 박진호를 보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독일과의 협력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젠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한독 공동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특히 차세대 능동방호 시스템 개발에서 양국의 기술이 성공적으로 결합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젠은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어요. 그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의 창의성과 실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프로젝트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에서도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성과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야누스 사태라는 위기가 오히려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더 큰 성공을 이끌어낸 것이니까요. 아버지도 이런 변화를 정말 기뻐하셨어요. 특히 제가 10년 전의 열등감을 완전히 극복하고 당당한 자신감을 찾은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시곤 했어요. 기술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한국 방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약속드렸어요.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열린 마음으로 국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그리고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서 진정한 기술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유럽에서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성공이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한국 연구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이고, 박진호 같은 동료들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덕분이에요.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기술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야누스와 이정태 같은 사람들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소중합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훔치거나 모방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정당한 협력만이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오늘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이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날,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10년 전 독일에서 무시당했던 그 젊은 엔지니어가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잃지 않고
한국 방산 기술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 방산 기술의 놀라운 힘과 그 뒤에 숨겨진 신뢰와 원칙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폴란드가 넘어서지 못한 그 벽,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자부심.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사는 곳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